Recording in progress. 자, 빛의 차단을 위해 보존 용기가 갈색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약물을 보관할 때 보존 용기의 색깔이 갈색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 빛이 들어와서 약물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보존 용기를 갈색이나 파란색으로 차광 용기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협심증 치료제로 썼던 NTG,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물과 비타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차광 용기에 광선 차단용 용기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14번 침요법의 금기에 해당하는 것. 14번 침요법 금기는 한방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14번에 나오는 침요법 금기 환자는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출혈이 있는 부위에 당연히 상처를 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에는 침을 진행하지 않고요. 또 현재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침요법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손상이 있는 거고, 뭐 아토피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에 손상이 있거나 또는 수술을 해서 손상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은 상태라든지 이렇게 피부 손상이 있거나 뭐 급성 심장 질환을 앓았던 이제 기왕력이 있거나 또는 암 환자의 암이 있다라고 알려진 그 부위, 신체 조직 부위,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허약해서 침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허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배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누워서 침을 20분 동안 맞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리적인 특성상 배가 지금 너무 꽉 부른 상태, 또 배가 너무 고파서 허기가 질 때, 이럴 때는 그 당시에는 침요법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4번의 침해요법 금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5번 출혈 환자인데, 출혈 환자 외에도 피부에 손상이 있거나 심장질환을 급성으로 앓았던 기왕력이 있거나 현재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급성 심장질환 환자들, 그 다음에 암 환자의 암 조직이 파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암 조직이 현재 퍼져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신체 부위, 또는 허약하거나 배가 부르거나 고픈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방간호학에서 침요법 금기 대상자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호흡수 감소시키는 약물 계속 나오죠. 왜요? 이 약물을 투약할 때는 환자의 호흡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 대표적인 거 몰핀, 데메롤, 코데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몰핀, 데메롤, 코데인 계속 말하지만 요거는 양귀비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아편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한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성도 강하고요. 중독 증상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 효과를 유도하는 약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강한 마취나 진통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추신경계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대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이 약물을 투약하는 환자들은 호흡수가 평상시 자기 호흡수에 비해서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이제 집중해서 관찰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호흡수 감소시키는 약물의 이름 정도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몰핀, 데메롤, 코데인,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아편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위험한 약품입니다. 그래서 진통, 마취, 뭐 이런 좋은 작용도 있지만 호흡을 억제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의존성이나 중독 증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필요할 때만 처방을 하는 약물로 알려져도 있습니다. 마약이지요. 고혈압, 허혈성 뇌졸중, 심근경색이나 혈전증 같은 이런 질환을 우리가 심혈관계 또는 뇌혈관계에서 혈관과 관련된 문제로 같이 이제 묶어서 이해하시는 질환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고혈압, 허혈성 뇌졸중, 허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이유가 있죠. 뭐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기타 등등 죽상경화라든지 또는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작게 흐르게 되는 상황, 그걸 바로 허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하고도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혈관의 변화입니다.
허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제 허혈성 뇌졸중,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뇌로 공급돼야 되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뇌에 일시적인 뭔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의식을 잃게 된다거나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증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증상이 바로 허혈성 뇌졸중의 증상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는 심장 근육의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인 심근경색. 그다음에 이제 혈관 안에 혈액의 찌꺼기죠. 혈전이라고 하는 물건, 이제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뭉쳐지게 되면서 말초로 가는 혈관을 막아가지고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게 되는 이러한 위험한 증상을 유도하는 이런 증상 등 전부 우리가 혈관이 좁아지고 순환이 어려워진 환자에게서 등장하는 질병의 이름입니다. 고혈압, 허혈성 뇌졸중, 심근경색, 혈전증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약물 중에는 얘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전을 녹이고 혈류량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하려다 보니 잘못해서 이 약을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출혈해서 지혈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지혈이 어렵거나 출혈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갖게 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혈압, 허혈성 뇌졸중, 심근경색, 혈전에 쓰는 약물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전을 녹이고 좁아진 혈관을 늘리고 허혈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약물의 작용을 도모해서 결국은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지만 얘가 나중에 출혈을 유도한다거나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위험 부담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작용까지의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대표적인 게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그리고 헤파린, 와파린 이런 약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헤파린, 와파린 같은 이런 항응고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 있고 이런 애들이 저런 질병의 치료제로 많이 투약이 된다. 그런데 얘네들은 출혈 위험에 대해서 항상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위출혈이 있거나 이제 위장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투약을 금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내과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고요. 이 내용을 꼭 알고 이해하신다면 여기와 전혀 관련 없는 애 누구예요? 이뇨제죠. 이뇨제는 어떤 약물이에요?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가죠. 이뇨제는 어떤 약물이에요? 그렇지. 이뇨제는 어떤 약이냐면 배뇨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소변이 밖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양리작용을 도모하는 그런 약이 바로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장의 세뇨관이라고 하는 그 관에서 세뇨관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수분하고 나트륨을 재흡수를 해서 소변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방해해서 수분과 나트륨이 그냥 신장을 통과해서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소변량을 증가시킬 목적 뭐 증가시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몸에 수분이 축적돼서 심장이나 폐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약물을 써서 이런 약물의 작용이 그대로 잘 이제 몸에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테이크, 아웃 체크할 때 이렇게 이제 이뇨제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양리 작용이 진행이 될 건지를 예측해야 된다. 그래서 이뇨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뇨관이라고 하는 신장의 조직에서 나트륨하고 수분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막아서 나트륨과 수분이 밖으로 많이 배출되면서 우리 몸에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킬 목적으로 투약하는 약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라식스. 보셨죠? 이 라식스 이런 약들이 이뇨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4번이에요. 신속한 응급의료를 진행해서 중요한 상황에서 환자의 신체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예방 감소하기 위해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뭐라고 한다? 응급의료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 체계라고 하는 거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얘는 중요한 상황에서 환자의 신체 생명의 중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결 체계 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17번은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스템적으로 운용을 해야 환자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념을 자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응급 상황 시 발생하는 이제 우리가 심정지 상황에서 이제 심정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18번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깊은 설명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18번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응급간호 가르치는 윤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을 거라 믿고, 일단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환자가 심정지가 진행이 되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흉부 압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흉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면 흉골이라고 해서 복장뼈, 가슴 중앙에 있는 딱딱하고 납작한 뼈가 있죠. 그 흉골이라고 하는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우리가 이제 팔을 곧게 펴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손꿈치라고 해서 손목이 아니죠. 손바닥, 요 이제 아래쪽을 대서 이렇게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압박하는 이 기술을 바로 흉부 압박법이라고 하죠. 이제 위치는 흉골, 가슴 앞쪽에 딱딱하고 기다란 뼈, 우리가 흉골이라고 하는 그 흉골 아래쪽 2분의 1 지점을 손바닥 2개를 겹치게 해서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본인 체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5cm 정도 깊이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분당 120회 정도, 100회에서 120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생각하면 1초에 2번 정도인 거죠. 이렇게 압박법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완을 좀 최대한으로 해서 인공호흡을 2번 진행하는 거죠. 코와 입을 다 이제 직접적으로 막아서 우리가 이제 이 구강과 구강대 인공호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세동기라고 하는 자동 심장 충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응급 상황할 때 심폐소생술을 지원합니다. 제세동기가 있는 곳에서는 제세동기를 사용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흉부 압박법과 인공호흡법만으로도 어때요?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심폐소생술 순서 흉부 압박법과 기도 개방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횟수, 그래서 흉부 압박 120번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어떻게 한다? 이제 그 다음에 흉부 압박 30번 하고 2번 하는 비율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분당 120회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니까 1초에 2번 정도 이렇게 압박법을 진행하는 거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번 하고 2번 인공호흡하고 30번 흉부 압박하고 2번 인공호흡하고 이렇게 이제 횟수를 30대 2 정도로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흉부 압박을 하는 요 이제 구간을 2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2분마다 가슴 압박을 다른 사람과 교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피로도도 줄이고 이제 효율적인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18번에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면 흉부 압박부터 한다. 그리고 이제 기도 개방한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 개방을 할 때는 어떻게 기도 개방을 하는 것이 좋다? 그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끌어올려서 기도가 일자로 퍼져서 이제 인공호흡을 할 때 에어웨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18번은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확인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가슴 압박법을 하고, 그리고 가슴 압박법 30번 이후에 기도 개방을 해서 인공호흡 2번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있다고 하면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이제 심폐소생을 완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방법.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던데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제 쓰러진 환자에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법을 진행을 해가지고 환자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제 뉴스를 봤어요. 뿌듯하고, 여러분과 저도 어디선가 배웠던 기술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렇게 얼마나 보람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심한 창상으로 인한 출혈 시 응급처치법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죠. 이 창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조직이 뜯어진 상태, 터진 상태, 찢어진 상태, 뭐 이런 상태를 다 포괄적으로 창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한 창상이죠. 심한 창상. 심한 창상이니까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우리가 심한 출혈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일단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는 걸로 인해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출혈량을 좀 감소시키면서 그 다음에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상처가 지금 이제 심한 상처가 있는 부위를 손바닥으로 먼저 압박해서 지혈을 돕는 방법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손바닥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해서 지혈을 돕는 행위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혈을 하는데 그래도 지혈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위에 출혈 부위랑 가까운 위쪽 부분,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에 동맥을 눌러놓으면 그쪽으로 나가는 혈액량이 줄기 때문에 동맥지압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고 손바닥으로 압박하고 그게 완전 지혈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상처 부위, 심장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상처에서 위쪽 부분의 동맥을 잡아서 동맥 압박법, 지압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동맥을 지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지, 팔다리 쪽, 팔다리 쪽에 출혈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직접 압박으로도 안 되고 지압법으로도 출혈이 지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후에 쓰는 가장 마지막 응급처치 방법이 바로 지혈대 사용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사용하는 이 방법이 바로 지혈대라고 하는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이 지혈대는 사지, 그러니까 팔다리 쪽에 출혈이 심할 때 쓰는 최후의 지혈 방법으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혈대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동맥과 정맥의 순환로를 완전히 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혈액, 들어오는 혈액의 순환이 거의 안 돼서 조직의 손상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지혈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9번 심한 출혈이 발생할 때 응급처치의 순서. 그래서 이제 일단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고 손바닥으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출혈 부위 위쪽에 있는 동맥을 지압으로 인해서 꼭 눌러서 출혈을 막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사지 쪽에 출혈 부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다면 지혈대를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맹독성이 굉장히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일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거의 의식이 없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일산화탄소가 있는 곳에서는 호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산소보다 훨씬 더 결합력이 빠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빠르기 때문에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보다 먼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독성을 가지고 순환을 통해서 뇌로 가서 뇌의 세포를 파괴시키고 위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상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출입문, 창문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일산화탄소 중독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 가족력이 있는 인부의 혈압이 150에서 90이래요. 임산부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 증상 중에 하나인 임신성 고혈압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부의 혈압이 150에서 90mmH일 때 적합한 조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산모는 혈압이 높아지고 아마 체중이 증가된 특성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뭐를 한다? 단백뇨가 검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해서 단백뇨가 검출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간 전증까지 진행됐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한 관리와 산모 태아의 감시가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부의 혈압은 이미 고혈압 기준에서 넘어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중이 증가되고 전신에 부족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가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뇨까지 동반이 되는 자간 전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산정관리 기간 동안 매번 해야 되는 검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체중과 혈압 측정과 소변 검사죠. 이 체중을 측정하고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을 측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 그다음에 자간전증, 자간증이라고 하는 위험한 증상들을 미리 알아서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런 검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넘어갈게요. 매독에 감염된 인물을 임신 초기에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매독에 감염된 임산부를 임신 초기에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매독이라고 하는 균, 트리포네마 팔리듐이라고 하는 균의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초기에는 이 태반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엄마 몸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 임신 기간 안에 빨리 치료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매독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 트리포네마 팔리듐이라고 하는 균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임신 20주면 우리가 5개월로 생각하는 그 구간이죠. 5개월로 생각하는 20주 이전에 산모의 이 매독균이라고 하는 균을 이제 치료하게 되면 태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요 기준이 되는 원령을 태아 원령을 20주 다시 말해서 5개월이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임신 초기에 혈청 검사를 통해서 매독균이 산모의 혈액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이제 감염 예방 차원의 치료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태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 이제 치료의 이유 옆에 뭐라고 쓰시면 좋으냐면 이 매독이라고 하는 균 자체는 병이라고 하는 매독이라고 하는 병, 이 트리포네마 팔리듐이라고 하는 이 균은요, 태반을 통해서 어쨌든 임신 후반부에는 태아에게 전파되는 수직 감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수직 감염, 그죠?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엄마의 혈관 안에 있던 균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제대를 통해서 태아에게 가서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걸 수직 감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2번에는 이런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이 수직 감염의 이유가 되는 균을 이야기한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만한 산모에게 산육기죠. 수유에 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예, 수유 중에 우리가 식도 역류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수유 중, 수유 후에 반드시 트림을 시키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니라 신생아를 지나서 영아기 6개월까지는 우리가 식도랑 위장 사이에 있는 괄약근, 우리 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분문이라고 하죠. 이 카디아라고 하는 분문 괄약근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수유 이후에 반드시 상체를 올려놓는 체위를 취해주는 것이 역류로 인한 흡인 예방에, 질식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2번은 1개월까지가 아니라 6개월까지는 소아기 때, 영아기 때 6개월까지는 상체를 올려주는 체위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흡인이나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23번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육기의 산모가 수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산육기의 산모 수유에 관한 교육 굉장히 사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6개월이라고 하는 단위 기간 우리가 분문이라고 하는 괄약근이 식도에서 우유가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꽉 조여지면서 역류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단계까지가 6개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문 괄약근이 6개월까지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유 후에 상체를 올려준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리 내용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수유 후에 우리가 위장은 좌측에 있다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모의고사 할 때 위장은 좌측에 있으니까 이제 수유 후에 위장이 좌측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눕히게 되면 위장에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쉬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유 후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기의 체위는 오른쪽으로 눕혀가지고 위가 위에 있고 공기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공기가 식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체위, 우측위를 취하면 이제 위에 들어간 우유를 삼키면서 위에 들어가게 된 공기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체위가 되겠다. 그래서 수유 후 구토 대비하기 위한 체위는 우측위.
좌측에 위장이 있고 위장에 공기가 차 있을 때 식도로 잘 배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장이 눌리는 것보다 어때요? 위에 가 있으면서 가벼운 공기의 특성상 위로 올라가기가 편한 체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측위를 취하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동안 수유하는 것은 혹시라도 흡인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잠자는 동안 수유하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유 전에 기저귀를 교환해주면 아이가 깔끔한 마음으로, 산뜻한 마음으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수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저귀는 수유 전에 갈아주는 것이 좋겠다. 기억해 주세요.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시 엄마에게 교육해야 될 내용은 예방접종 확인, 기록, 모자보건 수첩을 가져와서 아이의 원령에 따른 예방접종이 그동안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그러면 밀린 게 있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모자보건 수첩을 가져오도록 사전에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예방접종을 하기 전날 목욕을 시켜서 당일날은 목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오전에 접종해서 아기 컨디션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종은 오전에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체온을 한번 측정하고 그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열이 있거나 이러면 접종 기일을 미루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미열이 있거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왔다 갔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동하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우리가 고막 체온계로 체온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자궁수축 작용과 유주 분비 촉진에 관여하는 호르몬. 자, 우리 호르몬 중에 그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만큼이나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 호르몬의 이름 중에서 자궁수축, 자궁이 가장 많이 수축해야 되는 이 시기는 여성의 일생에서 어떤 시기일까요? 자궁이 강력하게 수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 그죠? 분만의 단계이죠. 분만 단계에서 자궁 수축의 기전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분만하고 나서도 유주 분비 촉진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옥시토신, 이 굉장히 산부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자궁 수축을 도와가지고 분만의 단계에서 아기가 복압이 발생해서 밖으로 만출되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시토신을 이제 자궁이 개배되고 분만이 진행되게 되면 수액에다 섞어서 산부인과에서 많이 투약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궁이 수축돼서 아기를 만출하고 나서도 산후기에 자궁이 자기 자리를 잡아서 잘 수축을 해서 들어가려면 또 옥시토신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후에도 우리가 수액에다 섞어서 옥시토신을 투약하기도 하고, 또 얘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자발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유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죽 분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시토신이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은 유두가 자극이 되면 좋대요. 그래서 아기가 수유를 하면 그만큼 뇌하수체 후엽이 자극이 돼서 옥시토신 분비가 돼서 자궁 수축도 돕고 유주 분비도 촉진될 수 있는 좋은 작용이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25번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성 간호학에서는 독립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옥시토신 기억하시면 좋아요. 옥시토신. 에스트로겐, 이거 이제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게 하는 이런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죠. 에스트로겐이죠. 뭐 리도카인은 곡소 마취제고요. 라식스는 이뇨제로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얘는 난소에서 분비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유지와 적극적인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게 두 개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이제 여성의 2차 성징, 유방의 발육이나 임신과 관련된 이런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의 연관성을 이해하시면 좋고, 프로게스테론은 우리가 임신하고 나면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호르몬, 임신 유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생식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자궁수축, 분만의 기전에 적극 관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고 유족 분비 촉진을 관여하는 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 만출이 되는 단계는 분만 2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머리가 엄마 몸을 빠져나가는 그 당시가 바로 아도만출 당시인데 이 아도만출 즉시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일단 만출되면서 애가 몸을 뒤틀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몸, 태위가 바뀌면서 탯줄이 목에 감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탯줄이 목에 감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호흡이 곤란해지겠죠. 아직은 태반이 만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탯줄이 목에 감겼는지 잘 확인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머리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방향에서 기도 내에 흡입 물질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에 질식이 동반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기도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26번은 분만의 단계, 분만의 2단계지요. 아이가 밖으로 만출되는 당시에는 탯줄이 목에 감겨 있는지, 그다음에 기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단계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유도분만 중 자궁수축 시 태아의 심박동이 60회 이하일 때요. 인부의 자세로 적당한 걸 물어보네요. 유도분만을 한다는 것은 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분만 촉진제인 옥시토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궁을 꽉 수축해주게 하는 그 옥시토신으로 진통을 유발해가지고 분만의 단계를 좀 짧게 하기 위한 이런 이제 분만이 바로 유도분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약품이 아까 위에서 알아봤던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약품이고요. 이 약품을 투약하게 되게 되면 자궁수축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분만이기가 단축되고 이제 태아의 만출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이런 이제 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태아의 심박동은 보통 우리가 120에서 160회 이상 발생을 해야 정상적으로 태아가 심장 박동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그 심장 박동의 반 정도로 심장 박동이 감소가 됐다. 이건 뭐냐면 태아에게 충분히 산소 공급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태반 순환이 촉진될 수 있는 좋은 체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좌측이. 이 좌측이라고 하는 체위가요. 태반 순환이 용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엄마의 하지에서 올라와서 이제 엄마의 심장을 통해서 태아의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혈액이 갈 수 있는 좋은 해부학적 체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측으로 추기를 취해주고 좌측으로 취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침대 바닥이 엄마의 좌측면, 신체 좌측면, 좌측편과 좌측 측면의 신체 부위랑 닿게 눕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측으로 취하게 되게 된다면 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하대 정맥,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아래 신체 부위에서 올라오는 정맥이 자궁으로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혈액순환 촉진 체위가 된다는 거.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면 꼭 뭐 유도분만 아니라도 엄마들이 태아의 이 심박동을 원활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자축기를 취해서 누워 있고, 이렇게 이제 물론 체위를 조금 변형시키긴 하는데 자축기를 취해서 누워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축이라고 하는 체위가 산모에게 있어서는 태아 순환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체위라는 거, 여러분들이 간호 교육을 통해서 산모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상분만 시 분만전을 상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죠? 감염 방지. 이거는 분만 전뿐만이 아니라 외과적인 수술하기 전에 전부 상모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도 상모하는 이유를 감염 방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상모의 이유는 이제 헤어지요. 신체에 있는 헤어, 그 밑에 박테리아들이 기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상모를 한다는 거. 자, 29번 노인성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수의 노인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노인간호를 배우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우울증, 굉장히 노인들에게는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노인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요. 노인에게 오는 흔한 기능적인 뇌의 퇴양이나 정서적인 이런 이제 정신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잘못하게 되면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자살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가족과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말벗도 되드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복용도 권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같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노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맞는 것은 노인의 신체적 특징은 그죠? 피부가 얇아지죠. 그리고 온도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화상도 잘 입고 동상도 잘 이제 걸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청각신경이 이제 무뎌지면서 고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고주파라고 하는 이 청력에 대해서 우리가 청력 감퇴가 특성이기 때문에 노인과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화법이 고음으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단맛이나 짠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혀의 감수성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을 잘 못 보시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손발톱이 두꺼워지죠. 그쪽으로 충분한 산소 영양분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표피는 얇아지고 손발톱은 두꺼워서 자주 깨지거나 뭐 이제 상처에 동반되는 경우들, 상처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시야가 흐려지고 어눌한 말투를 보이며 사지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냥 사회적으로 중풍이라고 하는 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뇌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이 공급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는 거, 우리가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얘가 막히게 되면 그게 완전히 터져버려가지고 출혈성 뇌졸중이 동반되게 돼서 그 뇌가 지배하고 있는 신체 부위에 마비 증상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마비 증상이 진행되게 되게 되면 영구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기도 하는 그런 질환,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로 가는 혈관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이제 혈관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뇌혈관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증상을 갖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는 반신 감각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체 한쪽 부위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지배하는 그 뇌조직이 지배하는 그 신체 한쪽 부위에 감각 장애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뇌압이 높아지면서 두통이나 구토 증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장애나 아예 영구적인 후유증에 이제 노출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이런 뇌혈관의 장애들은 초기에 빨리 환자를 병원에 모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료적 중재가 지원이 돼야 되는 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굉장히 크고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남기게 되는 이러한 이제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뇌졸중, 이런 뇌졸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성을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눌한 말투. 이제 그래서 언어 장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일어났다 앉게 되거나 주저앉게 되거나 이런 증상을 갖게 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리는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겠다. 물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딱 한 증상으로 한 질병을 이렇게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염두에 둘 수 있는 질환의 특성은 알고 계셔라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을 물어보네요. 예, 이거 이제 좀 단정한 문제인데요. 생명을 취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다한다. 깔끔하고 단정한 문제와 답이네요. 근무 시 사고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이거 되게 자주 나오죠. 제발 자신의 직무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라고 하는 이 이제 우리 수업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 범위를 분명히 알고 성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직무적인 직업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인간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교양을 갖춰야 된다. 막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나 보호자나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내 감정 다 드러내는 이러한 행동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마찰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 예, 그다음에 뭐 환자의 요구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는 이제 받아들여주는 것이 좋지만 이것저것 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뭐 알고 있고요. 예, 뭐 간호사가 지시하는 일도 하지만 내 직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능동적인 이런 태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단정한 복장과 용모,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직업적 태도에 포함이 되겠다. 뻐드렁니, 옥니, 상하의 치아가 심하게 돌출된 상태를 우리가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급 부정교합은요, 치열 자체, 그러니까 부정교합 중에서 임상학적으로는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치아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전반적으로 치열이 고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쁘지 않은 치열 상태를 가진 분들, 연예인들이나 뭐 개그맨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예를 들기는 뭐한데, 아무튼 좀 치열이 좀 고르지 않았던 이런 이제 대상자들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그게 바로 1급 부정교합입니다. 그다음에 2급은 윗턱이 아래턱보다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 이제 윗턱이 아래턱보다 좀 튀어나와 있으면서 뻐드렁니, 옥니. 그다음에 상하의 치아가 심하게 돌출된 상태. 그러니까 윗턱이 아래턱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상하의 치아가 심하게 돌출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게 바로 2급 부정교합입니다. 1급, 2급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상급을 물어본다면 윗턱이 나온 게 2급, 아래턱이 나온 게 3급, 이렇게 주걱턱이라고 하는 것이 3급입니다. 그래서 1급은 전체적인 치열이 고르지 못할 때, 그 다음에 2급은 윗턱이 나올 때, 윗턱이 위쪽에 있는 턱이 튀어나오면서 위에 있는 치아가 좀 더 돌출되는 걸로 확인되는 뻐드렁니, 옥니, 상악치아의 심한 돌출, 이런 것들을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아래턱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아래턱 중에 주걱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주걱턱처럼 생긴 이런 부정교합을 3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부정교합의 분류 정도 여러분 치과 간호 하시게 되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지용성 비타민 D 결핍이 나타나는 질환 뭐예요? 구루병. 네. 구루병이라는 것은 이제 고추처럼 생기게 척추가 휘는 병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구루병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괴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고강 안에서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우리가 괴혈병이라고 얘기하죠. 악성빈혈은 뭐예요? 그죠? 악성빈혈은 뭐냐?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이제 골수의 조혈을 돕는 그런 기능을 하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 부릅니다. 코발라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의 결핍에서 발생하는 조혈의 문제가 바로 악성빈혈입니다. 야맹증은 비타민 A, 꼭 텐트처럼 생겼죠. 밤에 눈 안 보여가지고 캠핑 가서 남의 텐트 들어가면 그거 바로 야맹증 환자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밤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 바로 야맹증입니다. 그다음에 다발성 신경염은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비타민 B의 여러 개의 형태 중에 B1이 부족하게 생기면 신경 여기저기에 염증이 동반되는 다발성 신경염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과 관련된 결핍증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꼭 필요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사전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괴혈병, 악성빈혈, 구루병 얘네 세 개가 주로 많이 나오고 요새는 야맹증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야간 시력 확보가 어려운 질환 중에 야맹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괴혈병, 악성빈혈, 야맹증, 구루병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결핍 비타민과 관련된 결핍증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다발성 신경염은 뭐 오랜만에 만나긴 했는데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신경염 증상입니다. 잇몸 출혈, 빈혈,
상처 치유, 지연, 멍이 잘 드는 것은 어떤 영양소의 결핍으로 생기나? 출혈이나 빈혈, 그 다음에 상처 치유나 지연, 멍이 잘 드는 것은 비타민 C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이런 신체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라고 하는 이런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에서 조혈을 돕고 상처 치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역할을 돕기 때문에 출혈과 빈혈과 상처 치유에는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비타민입니다. 과일,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제철 과일, 제철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식이 습관이 좋은 분들에게는 많이 부족하지 않게 되는, 이렇지만 또 이제 뭐 편식을 많이 하시거나 야채 과일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뭐 이렇게 된 분들에게는 가끔 어지럽거나 빈혈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그다음에 멍이 잘 안 가셔서 이런 문제를 많이 확인하시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C의 역할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예.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계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섭취해야 될 이 영양소가 바로 뭐냐?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입니다. 엽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어떤 비타민이냐? 신경계 발달을 위해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되면 가장 많이 신경 써서 섭취해야 될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을 먹게 되면 태아의 신경계가 발달되는 임신 초반기에 정상적인 신경계 발달을 위해서 활발한 이런 이제 생리적인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계의 결핍, 그러니까 기형아 출생의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사전적으로 산모에게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의 기능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꼭 기억하시고, 이 엽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산모가 아니라면 얘도 똑같이 빈혈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빈혈을 예방하는데. 그러니까 수유부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중에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의 기능, 엄마에게는 태아의 신경계 발달을 위해서 가장 섭취해야 될 중요한 영양소이면서 통상적으로는 빈혈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임신부나 수유부 때 충분히 섭취하면 굉장히 산모에게도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한 이런 기능을 하는 비타민으로 엽산이라고 하는 비타민을 꼭 알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니코틴산, 이거 니아신이라고 부르죠. 니아신. 근데 요거는 니아신이라고 해서 요 이제 니코틴산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을 많이 먹게 되면 얘가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순환에 굉장히 바람직한 관상동맥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순환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말초혈관을 확장해서 순환을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관상동맥 질환에도 예방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중요한 비타민이 바로 니코틴산, 가로 열고 니아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비타민이 바로 이제 니아신이라고 니코틴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리보필라빈은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리보필라빈은 비타민 B2. 비타민 B2, 리보필라빈. 이건 헤모글로빈을 조절할 때 돕는 그 비타민들이요. 조혈, 그다음에 빈혈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비타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보필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의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대사, 단백질과 결합해서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비타민이 헤모글로빈 형성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적혈구 조혈에도 도움이 돼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발육에도 굉장히 단백질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되니까 이런 비타민의 섭취가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엽산에 대한 기능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38번. 오븐 원리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교정기구나 유리 용기 소독에 이동될 오븐 원리는 건열 멸균 소독입니다. 딱 오븐처럼 생겨 있어요. 우리 학원에도 있었거든요. 건열 멸균 소독기인데 이 건열 멸균 소독기는요. 여러분 건열,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온으로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오븐처럼 구워내는 이런 오븐 같은 이런 기계의 원리를 쓰는 물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이제 소독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균 소독기 중에 오븐 원리 하면 건열 멸균 소독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정기구, 이제
치과에서 많이 씁니다. 치과에서 멸균 소독을 할 때 건열 멸균 소독 기구를 많이 쓰는데 교정기구나 또는 유리처럼 이렇게 이제 습기에 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고열이나 습기에 강하지 않은 이런 유리 용기 소독에도 오븐 원리로 쓰는 건열 멸균 소독기를 많이 쓰는데요. 건열 멸균 소독기나 우리 이거 말고 또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 이거 소독기에 대한 부분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소독과 관련된 부분은 한 번씩 다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건열 멸균, 뭐 그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 이제 멸균 소독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확인하시고 다 필요한 온도 이런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븐 원리로 사용하는 이 기구는 바로 뭐다? 그죠? 건열 멸균 소독 기구다. 그래서 건열 멸균 소독 기구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비즈 소독은 이제 치과 기구 옛날에 소독했던 이 소독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즈, 유리구슬처럼 되어 있는 것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소독하고 싶은 기구를 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비즈, 구슬에 의해서 이렇게 소독이 되게 해서 소독을 했던 그런 이제 멸균 방법이 바로 소독 방법이 비즈 소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 소독 또 그냥 함께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비 소독은 끓이는 거죠. 100도씨에서 이제 우리가 10분 이상 끓여가지고 끓은 열점에 의해서 세균이 파괴되도록 병원성 세균을 파괴하기 위한 소독 방법이 바로 자비 소독입니다.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 건열 멸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 소독은 물 끓여서 100도씨에서 10분 이상 끓여서 소독하는 방법. 멸균은 아니고 소독. 이제 다수의 병원성 미생물을 파괴하긴 하지만 세균의 아포까지는 완벽하게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소독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소독과 멸균의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9번. 외과 수술용 기구를 소독하기 위해서 고압 멸균기를 사용할 때 그 외과용 수술기를 소독하는 가장 전형적인 멸균 소독 방법이 바로 고압 증기 멸균기죠. 그래서 이제 고압 증기 멸균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얘는 이제 특성이 압축된 증기, 그 다음에 수결, 이 뜨거운 열과 압축된 증기를 통한 고압에서 2기압 정도의 기압을 통해서 100도 넘는 120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고압 증기 멸균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222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2. 2기압에서 120도에서 20분 소독하는 그 소독의 형태를 띠는 대표적인 멸균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기는 어떻게 세팅이 된다? 압축된 증기 몇 기압? 2기압에서 몇 도 이상? 그죠? 멸균이기 때문에 100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120도에서 20분 정도 멸균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세균의 아포, 그러니까 세균의 시야까지 완전히 박멸하는 절대 멸균의 영역이 지켜지는 소독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의 방법 기억하시면서 요거는 안전하죠. 증기나 습기를 이용해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계속 그 기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분이니까 소요 시간도 짧죠. 그리고 이제 일시에 그 멸균기에 소독하고 싶은 물품을 잘 포장을 해서 넣게 되면 많은 물품을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유효기간은 2주입니다. 2주. 단점이라고 하면 고압의 약한 물품이나 수분 침투가 어려운 물품이나 부식이나 마모의 우려 물품은, 그죠? 고열에 의한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물품은 고압 증기 멸균기를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열과 습기에 강한 물품, 우리가 생으로 되어 있는 수술기구,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멸균 소독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다. 밑에다가 222 써주세요. 뭐라고요? 222.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이제 멸균 물품이 수술용 기구,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입는 가운, 면직류, 그 다음에 이제 도뇨 세트라고 해서 캔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간호를 진행을 할 때, 의료적인 중재를 할 때 필요한 기구들을 넣어놓는 그런 세트를 소독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 증기 멸균과 관련된 이제 기능, 방법,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100% 이해하고 가세요. 자, 오늘은 39번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